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했어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또 숨길 일도 아닌 것 같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부유하지 못한 집에서 나고 자랐어요. 다른 집처럼 형제가 있던 것도 아닌데 저 하나를 키우는 게 힘이 들 만큼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없는 형편이지만 혹여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가난하다고 따돌림을 당할까 마음이 쓰이셨는지 저한테만은 없는 돈을 쪼개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 결과 저는 저희 집이 어떤지 알지 못한 채 부모님의 배려로 마음 다치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저희 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고1, 첫 중간고사를 마치고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 시무룩하던 전 다른 친구들은 역 근처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엄마에게 친구들과 같은 학원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학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은정아. 엄마가 네가 말한 학원 보내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더라. 엄마가 돈이 없어서 학원에는 못 보내줄 것 같아. 미안해. 엄마는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미안해 하셨어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 곳이 저려와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저도 저희 집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달리 말리진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한 저의 대학 진학은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 역시 대학 진학에 꿈을 포기하기엔 쉽지가 않았고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올인한다는 마음으로 공부에만 매달렸지만 제가 장학금을 받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학은 나중에 돈을 벌어 제 힘으로 꼭 가자 하고 대학 진학을 보류해야 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렇게 대학생이 되지 못하고 어른이 된 저는 난생 처음 제 손으로 매달 월급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힘은 들었지만 보람을 느꼈어요. 걱정과 달리 직장에서도 적응을 빨리 해 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다 보니까 점점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에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또 제 자신을 꾸미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관심이 이쪽으로 계속 쏠리다 보니 어느덧 저는 이쪽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딱 2년 동안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직장을 다녔고 목표했던 돈이 모이자 과감하게 사표를 냈어요. 저희 이런 결정을 저희 부모님은 반기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뭔가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혹해서 괜한 시간과 돈만 버린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떤 걸 걱정하는지 알기에 창업하기 전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정말 꼼꼼하게 정보 수집도 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쇼핑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드디어 제가 바라던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장조사나 트렌드 분석 같은 것이 미흡했고 그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물건만 준비해
홈페이지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사업을 해보니 저도 이렇게만은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동대문과 지하상가를 뛰면서 시장 조사라는 것을 하고 하나하나 고쳐 사업 방향을 수정하며 사업에 매진하니 또 6개월 정도가 지나자 하루에 한두 개 팔면 다였던 제 쇼핑몰은 하루에도 50개는 좋게 파는 정도가 되었어요. 물건을 많이 팔 때마다 물건을 포장하고 발송하는 일도 늘어서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할 만큼 일을 하게 되었죠. 돈 버는 맛을 알아 그런지 정말 하나도 힘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 너무 신이 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몸소 실감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더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워커홀릭이 되어갔죠. 그렇게 살기를 몇 년. 제 친구들은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저는 제 손으로 차도 뽑고 집도 사고 그 나이에 만지기 어려운 돈을 버니 대학에 못 간 저를 불쌍하게 보던 친구들이 나중엔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거 해서 손해나 안 보면 다행이라고 걱정하시더니 제가 아파트를 장만해드리자 그 말도 쏙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세상 일이 모두 제가 마음먹기에 달린 듯 저는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잠시 문득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와 제대로 놀거나 남들 다 하는 첫사랑도 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제 안에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도 빨리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죠. 누군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 손해라고 놀 거 다 놀고 남자도 많이 만나보고 결혼해야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런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한번 그래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을 만큼 앞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들 하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았고 드라마나 영화 속 연인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몇 번의 소개팅에도 저는 인연을 못 만났는지 아니면 제가 눈이 높은 건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 시간이 흐르자 나는 연애운이나 결혼운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어차피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바엔 일이라도 더 잘해서 다른 큰 쇼핑몰처럼 큰 돈을 벌어보고 싶었고 그 길로 소개팅을 딱 끊고 사업에 집중했어요. 다행히 다른 운은 없어도 사업 운은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이 제대로 그 진가가 발휘되는지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져 그 무렵엔 직원도 10명이나 더 뽑았고 저는 여성 의류뿐만 아니라 남성 의류 쪽에도 발을 넓혀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남성 신제품 의상 촬영을 하기 위해 남성 모델을 한 명 소개받았는데 면접 전 사진을 받아보고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사진 속 남자가 엄청 잘생겼었거든요. 소개해준 타 쇼핑몰 사장님이 요즘 신인인데 너무 괜찮다고 하더니 사진만 봐서도 딱 알겠는 거 있죠. 저는 면접도 보기 전 이미 이 남자랑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날 이런 말 하기 창피한데 사진도 이미 너무 훌륭한데 실물은 더욱 훌륭해서 목소리가 다 떨리고 차를 마시는 손이 달달 떨렸어요. 왜 포스에 기가 눌린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소개팅을 했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일하면서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새도 없이 제 눈은 이미 이력서에 적힌 남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있었죠. 이력서를 보니 남자는 저보다 2살이 어리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참 다정하고 젠틀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쇼핑몰 옷을 몇 벌 입혀 핏을 확인하는데 그야말로 찰떡이더라고요. 비율이면 비율, 스타일이면 스타일.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막 다른 쪽 일이 끝나서요. 원하시면 내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말고 다른 곳 면접이 2군데가 더 있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능하면 저희랑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혹시 죄송하지만 개인 명함 부탁해도 될까요? 회사로 연락해도 되지만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분명 그때 제 심장 뛰는 소리를 제 귀로 들은 것만 같았어요. 사실 이런 일은 업계에서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 남자도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 같아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고 제 명함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첫 연애이자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비밀 연애지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박는지 모른다고 저는 언제 들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티가 팍팍 났고 결국 연애 6개월도 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처음 생각은 상대가 연하인 만큼 결혼 얘기는 꺼내보기 어려웠어요. 연애를 좀 길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고 나니 이렇게 된 거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역시나 나이도 더 많으면서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가 쉽지 않았고 이런 마음을 남자친구는 어떻게 알았는지 마치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된 거 결혼할까? 물론 내가 자기보다 벌이가 좀 안 되지만 자기만 좋다고 하면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저는 하마터면 큰 소리로 환호를 지를 뻔했어요. 그 기분이란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그 이상의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선 제 결혼 소식에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런 남자랑 살면 다른 여자들이 꼬울까봐 마음 편하게 못 산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지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라며 그런 사람들과는 가차 없이 인연을 끊어버렸고 두고 봐 부러워서 어쩌지 못할 만큼 잘 살아줄 테니까 하는 괜한 오기까지 발동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아무래도 피팅 모델이라는 직업이 낯설고 무엇보다 계약관계라고는 하지만 제가 주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위가 못마땅하셨던 거죠. 너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남편은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너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데. 엄마, 나 윤재씨 사랑해. 조건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일 만큼 너무 좋아. 그래도 아유 그래 엄마도 편견일 수 있지. 알았다. 네가 그렇게 좋으면 결혼해. 네 아빠는 엄마가 설득할게. 딸이 이렇게 좋아 죽겠다는데 아마 아빠도 걱정은 돼도 엄마랑 같을 거야. 대신 정말 잘 살아야 해.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엄마와 잘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갔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2팔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저를 처음 본 예비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대충 제 이야기를 들은 듯 보였지만 저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셨고 저는 무슨 인터뷰도 아닌데 그 질문에 답을 드리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 지금 하는 사업이 연수입이 어떻게 되나? 연수입이요? 응, 답답하니까 빨리 좀 얘기해봐. 네, 아마 못해도 연수입으로 따지면 50억은 될 거예요. 50억? 세상에나,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돈을 버나? 내가 이런 며느리를 얻는다고 당장 나가서 동네방네 자랑 좀 하고 와야겠어. 50억이라는 말을 듣고 예비 시아버지는 정말로 신이 잔뜩 나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술판을 벌이러 나가는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는 신경을 좀 썼어야 했네요. 누가 봐도 제가 버는 연수입에 신이 나신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땐 전혀 그런 쪽의 생각은 1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단꿈에 젖어 결혼식을 올리고 꿈같은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찌나 좋던지. 그동안 돈 버는 재미 말고는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니 이 재미는 돈 버는 재미,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저와 남편의 수입이었어요. 당연하게 수입이 많은 저는 신혼집에도 절반 이상을 보태고 생활비며 각종 경조사를 제 돈으로 해결했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안함도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함께 생활하는 거고 제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도 저의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었거든요. 제 수입은 계속 늘어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쓰고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뒤돌아보면 참 멍청하게 그저 없었는데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 별 날이 아닌 날에도 시부모님께 찾아가 살갑게 굴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님이랑 단풍 구경 여행 보내드릴까요? 두 분이 우붓하게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호텔도 예약하고 경비도 드릴게요. 어머, 안 그래도 되는데 정말 가도 되니? 그럼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백화점에 갔는데 어머니 화장품 떨어지실 때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세트 사왔어요. 한번 보세요. 어머, 어쩌면 넌 이렇게 센스가 좋니? 이래서 며느리는 잘 얻고 볼 일이야. 이 정도 가지고 뭘요. 그리고 이건 아버님 가을 점퍼요. 지난번에 보니까 간절기에 입으실 만한 옷이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옷 장사하는데 아버님 옷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 간 김에 하나 좋은 거 사왔어요. 예, 너무 고맙다. 우리가 네 덕에 요즘 살맛이 다 나. 너 이따 밥 먹고 가라. 내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시부모님은 제가 무언가 해드리면 너무나도 고마워하며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저 역시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았기에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해드렸죠. 그 뒤에도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이든 선물이든 할 때면 늘 똑같이 챙겨드리거나 어떤 날은 조금 더 많이 챙겨드리곤 했어요. 시댁이 예전 저희 집처럼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이야 제가 사업으로 조금 성공해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사시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시댁에 조금 더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언가 해드리면 여지없이 시부모님과 남편이 고마워했고 그래서 저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시댁 식구와 얼굴 붉히는 일은 없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하지만
이런 저의 호의가 계속되자 시부모님은 저희 호의를 점점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도 되는 권리인 줄로 알더라고요. 점점 제가 해드리는 것, 이상을 바라셨어요. 얘 며느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니? 그렇다고 이 나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편한 일을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입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자니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니네 친정에 매달 주듯 우리한테도 생활비를 좀 주면 안 되겠니? 왜 너가 주는 용돈 있잖아. 거기에 얼마 좀 더 보탠다 생각하면 무리도 아닐 것 같은데. 네? 생활비를 달라고요? 어허, 내가 언제 달라고 했나? 주면 어떠냐고 했지. 그게 그 소린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저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 굴러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죠. 제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해서 뺏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아버님은 정말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마치 저랑 합의가 된 듯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 며느라, 나 사표 내고 나왔다. 이것들이 아주 알턴이 빠져 시원하다는 듯 붙잡지도 않더구나. 이렇게 됐으니 너 이제 용돈 보낼 때 금액 좀 더 신경 써서 입금해라. 알겠지? 아버님은 이런 식으로 통보하듯 전화를 거셨고 제 대답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내키진 않았어도 남편의 면을 봐서 일단은 참기로 했어요. 이번 일로 남편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미안해했거든요. 그래서 참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저에게 점점 더 대놓고 금전을 요구했어요. 얘, 있잖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언제까지고 너한테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카페를 하나 차리면 어떨까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어머님의 물음에 그래도 계속 제 돈을 쓸 생각은 아니었나 보다 하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어머님이 하고 싶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너 나랑 부동산 좀 다녀오자. 계약금은 바로 쏴줄 수 있지? 그리고 인테리어랑 이것저것 또 준비할 게 많던데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줄 수 있지? 네? 그게 무슨... 어머님이 카페 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래, 사장은 나지. 근데 나는 나이도 많고 아는 게 없잖아. 가게 계약하고 내부 공사하고 그 커피 만드는 직원 하나 뽑아놓고 그럼 알아서 굴러가지 않겠어? 그때까지만 네가 좀 신경 써라.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자기 돈 하나 없이 가게를 차려 자기는 사장을 하겠다니. 이번에는 절대 그냥은 넘어갈 수 없어 이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여태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제가 어머님네 은행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저한테 너무 다 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뭐? 어머? 얘 시어머니한테 하는 소리 좀 봐. 나는 너 생각해서 카페나 좀 해보려고 한 건데 싫으면 말아. 나도 그냥 네가 주는 돈 편하게 쓰는 게 더 좋아. 기껏이 생각해줬더니 너 아주 실망이다. 실망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전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 안 하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대놓고 편하게 말씀하시니 전 제가 이 집 며느리인지 호구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듣자 하니까 너 내가 아주 우습구나. 그래, 푼돈 좀 줬다 이거지? 푼돈이요? 아, 그 돈이 푼돈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턴 그 푼돈 안 드려도 되죠?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뭐? 얘! 야! 저는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는데 어차피 돈 얘기 아니면 방금 시어머니한테 듣고 따지는 전화일 테니 받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 불똥은
남편한테로 번져갔어요. 자기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화가 단단히 나셨던데. 그게... 저는 남편한테 그동안 참아왔던 제 진짜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한참 뒤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게 맞아. 내가 가운데서 잘했어야 했는데 늦게 알아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잖아. 앞으론 뭐든 자기랑 얘기하고 같이 상의할게. 그래. 아, 그리고 있잖아. 나도 자기랑 상의할 게 있는데. 남편은 그동안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저에게 사업을 함께 하자고 말했어요. 즉, 저희 쇼핑몰에서 남성 의류 및 자파만 따로 독립시켜 자신이 맡아 해보고 싶다는 소리였죠. 아무래도 내가 남자니까 그쪽으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여자인 자기보다는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어차피 우린 부부라 둘이 해도 하나인데 어때? 남편은 저에게 애절한 눈빛을 보내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똑 잘라 분리할 수 없으니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 보라고 말했죠. 남편은 마치 제가 그러자고 얘기한 듯 신이 나서 관계자를 만나고 오겠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약 2달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 카페는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해보려고 했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당장 생활비가 없어 공과금도 밀리고 쌀도 떨어져 먹을 것이 없다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차마 그런 문자를 보고 외면할 수 없어 어머니한테 지난달 것까지 2달치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쌀과 고기 그리고 과일을 사들고 그날 저녁 시댁에 찾아갔어요. 단판을 지으려고요. 어머니,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선 지난번 제가 말 심하게 한 건 잘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제가 이 집에 모든 돈을 대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분간은 제가 드리는 돈으로 생활하시고 두 분도 일자리를 구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알아볼게요. 그래. 그러마. 시아버지는 내키지 않는지 짧게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할 말을 했기에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에 카드를 긁을 때 뜨는 문자가 오더군요. 남편에게 주유카드로 쓰라고 준 카드였어요. 사용처는 호텔. 이상한 직감이 밀려오는 그때 또 다시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문자 내용은 아까 긁은 카드 사용 취소 문자였어요. 기분이 쎄했죠. 저는 곧장 내비게이션에 문자에 찍힌 호텔 이름을 치고 차를 몰고 갔는데 호텔 규정상 투숙객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문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사업차 만난 사람이 지방에서 올라와 호텔을 잡아준다는 게 실수로 제 카드를 긁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마치 제가 물을 걸 예상이라도 한 듯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저는 그게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넘어가는 척하고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가는 사이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샤워하러 가면서도 핸드폰을 들고 갔던 거 있죠. 그것만 봐도 하는 짓이 수상해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이 쓰는 노트북을 확인했죠. 다행히 미리 켜둔 노트북에 카카오톡이 로그인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누구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것을요. 오빠, 잘 넘어갔지? 내가 말하는 대로만 얘기하면 그 할망구 절대 모를 거야. 역시 우리 애기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뭐라고 못하더라. 거봐, 그리고 오빠는 언제 이혼해? 그 할망구 재산은 야금야금 잘 챙기고 있지? 그럼 회사 자금도 이제 내 계좌로 들어오게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돈방석에 앉을 생각만 하면 돼. 그땐 내가 우리 애기 웨딩드레스도 입혀주고 꼭 행복하게 해줄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저는 저 몰래 딴짓을 하는 남편의 실체에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듯 경련이 나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쓰는 그룹 대화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또 만만치 않더군요. 윤재야, 오늘 걔가 와서 뭔 소리를 하고 갔는지 아냐? 아주 웃기지도 않아서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유세를 한다. 너 얼른 그 집이면 쇼핑몰인지 뭔지 네 앞으로 해놔. 엄마가 언제까지 비굴하게 네 처한테 돈 얘기를 해야 하니? 그래, 아빠는 처음부터 걔 마음에 안 들었다. 걔도 그렇고 걔 부모도 그렇고 졸부주제에 돈 좀 있다고 무시하는 게 아주 재수가 없어. 너 얼른 걔 거 다 뺏고 이혼해. 그리고 젊고 예쁜 아라랑 결혼해라. 그래야 손주도 빨리 보지. 그래, 너 잠자리는 잘 피하고 있지? 괜히 빌미 만들어주지 말고 처신 잘해. 알겠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1절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앞으로 1년이야. 1년만 참아. 저는 정말 깜빡 속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말한 아라라는 여자는 황당하게도 남편에게 오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그 여자였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저만 모르고 저희 것을 뺏고 이혼하겠다는 남편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올까 얼른 방금 읽은 대화 내용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대화까지 모두 돌려놓았고, 남편보다 제가 이혼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고 남편의 차에 몰래 설치를 해두었어요. 분명 그 아라라는 여자가 찍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저는 남편의 차에서 카메라를 회수해 영상을 확인하는데 고맙게도 그 영상 속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아라라는 여자의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사업 회계를 맡은 직원과 관계자 몇 명을 소환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계략을 다 안다는 것을 말하고 어디까지 남편에게 자금이 흘러갔는지 파악하기에 이르렀어요. 앞에서 말했듯 저는 한번 마음먹으면 집요하기 때문에 남편과 그의 가족을 빈털터리로 쪽박을 차게 할 마음이었고, 남편의 사업주를 막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쓰라고 준 카드까지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이미 남편 계좌로 흘러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남편 몰래 소송을 준비하는데 그달 생활비 입금이 왜 늦냐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너는 내가 이렇게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해야 돈을 보내니? 아니요, 이젠 전화하셔도 돈 보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뭐? 이건 또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너, 나 가지고 노니? 가지고 논 건 어머님이랑 그 집 식구들이잖아요. 저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려고요. 뭐? 얘,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왜 갑자기 이혼을 해? 얘,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니요, 저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아버님한테도 꼭 전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먼저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그즘 돈줄이 막히고 사업줄이 막힌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제가 이혼을 준비하는 말을 전해 듣고 남편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저를 찾기 위해 안달이 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회사 사무실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자기 식구들 때문에 화가 나서 이혼을 하자는 줄 알고 저에게 자기야, 내가 앞으로 우리 식구들 자기한테 절대로 돈 달라고
입 뻥끗도 못하게 할게. 앞으로 당신 신경 쓰이게 하는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나 자기 사랑해. 나 자기 없으면 죽어. 알잖아. 알아? 뭘 알아? 나는 여태 자기에 대해 하나도 몰랐어. 나 하마터면 이유도 모른 채 내 거 다 뺏기고 이혼당할 뻔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 그럼 대답해봐. 우리 왜 아기 안 가져? 어? 그야 자기가 요즘 사업하느라 바쁘잖아. 그래? 그럼 그 아라라는 여자는, 그리고 집이랑 여기 회사 다 자기 앞으로 돌려놓으라는 그 말은 다 뭐야?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야, 왜? 그 아라라는 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던? 어디서 술집 여자처럼 생겨먹은 게? 아, 둘이 잘 어울려.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이혼해 줄 테니 그 여자랑 잘 살아봐. 자기야, 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야. 걔가 나 좋다고 쫓아다녀서 떼놓으려고 몇 번 만났는데. 참나, 말이야 방구야? 넌 쫓아다니는 애를 그렇게 떼어놓니? 저는 핸드폰에 담아둔 카메라 속 영상과 대화글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남편에게 들었는지 회사까지 쫓아온 시부모라는 작자들이 바닥에 주저앉은 당신 아들을 보고 눈이 횟가닥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이 망할 년, 그렇게 돈 있다고 우리 아들을 꼬셔놓고 이제와 내 아들을 버려? 그래, 너 이혼할 거면 윤재랑 우리한테 위자료 내놓고 가. 위자료는 각각 20억씩 40억이야. 정말 돈에 단단히 미쳤구만. 아니, 그 전에 위자료라는 단어의 뜻은 아세요? 설사 당신들한테 위자료를 준다고 칩시다. 무슨 근거로 억소리를 내는 건데요? 40억? 웃기지도 않아 진짜. 특히 아버님, 처음 본 사람한테 연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볼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미쳤지 진짜. 그동안 들어간 돈도 다 뺏어 오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당신도 똑똑히 들어. 나 당신들 계략대로 내 거 다 뺏길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진짜 호구여서 그 돈 다 준 줄 알아요? 그 정도는 눈 딱 감고 줄 수 있어서, 그리고 그땐 내 마음이 그러고 싶어서 준 거예요. 난 마음을 줬는데 어쩜 당신들은 돈만 쏙쏙 빼갔네요. 이젠 다 끝났으니 더 험한 꼴 보이지 말고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요. 안 그럼 경찰 부를 테니까.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도 위자료 대신 선물 보냈으니 핸드폰들 확인하세요. 제 핸드폰에 담아두었던 남편에 관한 영상과 자료들을 보냈거든요. 아마 보면 더는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 어차피 소송으로 싸워봤자 당신은 건질 거 하나 없어. 지금도 이 방에 CCTV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사준 것들 다 두고 네 몸뚱이만 니네 낡아빠진 집으로 가. 오늘부터. 저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지금도 가끔 핸드폰 영상을 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시아버지의 표정이 생각이 날 때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 모습도 기억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모든 사실을 아시고 당장 남편 놈과 시부모라는 작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성화를 부리셨지만 더는 그쪽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더 이상 이쪽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제가 손을 써두었죠. 이게 또 은근 제 얼굴에 침뱉기라서 한동안은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제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봐서 생긴 일이니 저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니까요. 지금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고 있어요. 이젠 연애나 결혼에는 정말 관심도 없고요. 그냥 예전처럼 저희 부모님 챙기고 일에 몰두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배신을 하지만 일은 노력하면 응당 결과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얼마 전부턴 미뤄왔던 대학에 가기 위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일과 병행하니 만만치는 않네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때 못 이룬 대학생의 꿈도 이룰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을 계획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